포럼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안내 드린 대로 뒤에 다가와 커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 옆에 보시면 QR코드가 붙어 있는데요. 요거 찍으시면 오늘 너무 좋았던 우리 발표 자료들을 모두 다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 옆에 QR코드 활용하셔서 오늘 발표 자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세션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빌리티와 스마트 에코 빌리지에 대해서 이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표는 제가 진짜 어렵게 연락드려서 모셨는데 배효수 이 모빌리티 연구조합 사무총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이 모빌리티 적정 기술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배효수 사무총장님은 이 모빌리티 산업협회와 첨단 교통 인프라 포럼 사무총장님도 함께 맡고 계십니다. 연단으로 이미 오셨네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모빌리티 산업협회와 이모빌리티 연구조합을 맡고 있는 배효수 사무총장이라고 합니다. 제주도가 참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2010년도에 이제 이커머스를 주로 하다가 2003년에 텔레매틱스를 가지고 제주도에 시범도시 사업을 아마 지방에서 시범도시 사업을 처음 했을 겁니다. 그래서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사업을 하고 2010년에 제가 전기차 협회를 만들면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제주도 전기차 시범도시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사업 이렇게 계속 발전이 되어져 왔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강원도에서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발전 전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지자체의 이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금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모빌리티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뭐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그게 너무 거창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문제, 사회 문제라고 하면 대부분 도시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사회 문제라는 게 결국은 사람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고 그게 도시에서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도시 문제라고 하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 문제라는 게 결국은 도시에서 일어나고 도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스마트 시티죠. 그러면은 반대로 비도심지 사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겠죠. 사람이 없어서 인프라 비용이 높아진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높아져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지방자치단체들 사업을 많이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부분을 비슷한 여건에 비슷한 상황인 아프리카에서도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횡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에서 고민을 했던 내용입니다. 크게 사회라는 거, 그리고 도시라는 거,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의식주 부분, 그리고 이동, 일, 관광이라고 저희들은 정의를 내리고 저 네 가지 팩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뭐 먹고 사는 거야 당연히 이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은 고민이 이루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동이란 부분. 이동이라는 게 사실은 없다라면은 결국은 저게 유배지라는 거죠. 제주도도 유배지였고 강릉도 유배지였고 그러니까 이동이 없으면 결국은 유배지니까 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먹고 사는데 가장 좋은 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거리에 대해서 일감을 어떻게 제공해 줄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끝으로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즐기면서 일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게 횡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케이션 시티 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도심지 대상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된 사업이고요. 아마 스마트 시티 사업이 대부분이 다 말 그대로 도시라는 걸 기준으로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인구 과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 교통 문제 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반대로 사람이 없어서 메가시티화와 아니면 아예 그냥 거주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는 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결국은 사회 문제 해결, 도시 문제 해결, 이게 스마트 시티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맨 밑에 우리나라는 참 법까지 만들어서 잘합니다. 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만은 저 법 때문에 제대로 이걸 좀 이게 좀 플렉시블하게 갈 수 있는 걸 막는 것도 한 가지 또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것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좀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장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추진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스마트 시티 주요 목표 중에 문제 해결을 이제 저렇게 6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3번째 해당하는 이동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게 사는 거고, 그렇게 사람답게 사는 부분을 갖다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컨티뉴어스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팔고 아니면 뭔가를 해주고 이게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그 인프라라는 게 사람적인 요소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인프라를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인프라를 유지보수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동이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모빌리티라는 것은 결국은 전기 구동일입니다. 물론 뭐 엔진으로 이때까지 잘 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에너지 문제 아니면 환경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이모빌리티, 전기 구동 기반의 모빌리티를 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부분 이제 좁은 의미의 이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광의의 의미에서 전기 구동으로 가는 모든 모빌리티를 이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는 저 소형 이모빌리티의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직접 개발하고 지금 판매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4륜형 2륜차고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이제 그 미래형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다 전기 구동입니다. 뭐 드론 셔틀이라든지 아니면 에어트레인이라든지 저런 부분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를 놓을 필요 없이 그냥 전선만 연결되게끔 그렇게 해서 비행기와 여러 가지를 섞은 모델로 이제 저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인프라 측면에서 구축 비용이 작게 든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모빌리티라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접목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동안의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사업을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부품 개수도 뭐 줄어든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나누십니다. 그리고 엔진 관련된 부품이 감소하니까 거기와 관련되는 업체들도 티어 1, 2, 3가 다 무너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적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도 기업 전환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지원 정책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프리카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어떤 기회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봤을 때는 그냥 엔진 대신에 모터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EPT를 일렉트릭 파워트레인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단계별로 봤을 때 기술적 종속성이 없습니다. 쉽잖아요. 기원전 600년 전에 우리가 인지하는 전기라는 걸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전기에 대한 부분은 아주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게 이제 모빌리티 쪽에 들어와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룰 거고, 단순히 엔진에서 전기로 바뀐 게 아니라 그러면서 기술적 진입 장벽이 없어진 거죠. 아시는 바와 같이 엔진 만드는 기술이 없었던 중국이 전기차로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자율차까지 아주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차를 수입하는 업체들이 태국, 베트남 이런 수입하는 업체들이 이제 생산국이 됐다는 거죠. 메이드 인 아프리카, 디자인 바이 아프리카 모빌리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3세계 국가까지 차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분업화가 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게 전기 구동이 되면서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아지니까 그 다음 먹거리를 생각하는 게 서비스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이 서비스화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보통 보시면은 가내 수공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제조업이 발달을 해왔습니다. 중간에 발달한 게 뭐죠?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창고업이 발달을 했었죠. 그 다음에 발달한 게 뭡니까? 창고업에서 쌓였던 재고떨이를 해야 되니까 유통업이 발달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조업 대신에 지금은 유통업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죠. 홈쇼핑부터 시작해서 이마트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대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쪽은 어떨까요? 그동안엔 자동차 제조사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모델, 물론 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차량 공유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다 서비스로 넘어가겠죠. 특히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저거는 자동차 제조업이 아닙니다. 서비스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동차 분야도 결국은 생산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헤게모니가 바뀔 거고 이런 다양한 산업적 전환이 이루어질 건데 그런 부분을 아프리카는 굳이 1G부터 2G, 3G, 4G까지 갈 필요 없이 5G, 6G를 바로 가듯이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이모빌리티 분야도 기본부터 갈 필요는 없을 거라는 거죠.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원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초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동차 산업은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소재 가공부터 시작해서 완제품까지 되는데 이 모든 걸 지금 현재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도 아무 생산 여건이 안 되는데 자동차 완성차를 제조하라고 하면은 못 합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프리카에서도 이 모든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으니 가능한 부분부터 접근을 해서 역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소재 부분은 있을 거고요. 그 소재를 가공하는 부분을 아마 기술력이 딸릴 겁니다. 그러면 저거는 어디서 대체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단위 부품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모듈을 만들고 완제품 만드는 것은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엔진 같으면은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내부적으로 그냥 단순히 그냥 내연기관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게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산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전기화가 되면은 결국은 전기 모듈로 바뀌었을 때는 EPT만 대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거고 밑에 전장이라든지 샤시 부분을 아주 단순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자동차와 관련된 제조 산업은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었습니다. 신차 개발에 보통 한 5천억 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저보다는 덜 들겠죠. 예전에 차 한 대 개발하는데 5천억 든다라고 이제 제조사들이 많이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저걸 뽑아야 되잖아요. 5천억을 뽑아야 되니까 대량 생산을 해야 저 금액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흐름 생산을 하겠죠. 컨베이어 벨트에서 생산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과잉 생산이 돼요. 생산 설비도 커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업체 그 생산품도 이게 과잉 생산이 되니까 남아돕니다. 결국은 구조조정이 일어나죠. 몇몇 업체 망하고 어디서 어느 업체를 인수하고 이게 큰 기업화가 되어가는 거죠. 망한 업체들을 다 이합집단을 해가지고. 그런데 전기차가 되면은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기반적으로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해놨습니다. 연합뉴스에도 이렇게 카드 뉴스를 가지고 해놨는데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 필요한 게 뭘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EV6를 아프리카에서 보급을 하고 거기서 생산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필요한 기술을 거기서 필요한 만큼만 교육을 해서 거기 빨리 보급해서 1G, 2G를 갖다가 갖추는 게 필요하고 나머지 이제 5G나 6G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저기 맨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플라이 펌프라는 그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기본 1G, 2G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앞에 김대한 원장님도 그 말씀하셨죠.
적정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EV6나 뭐 나머지처럼 배터리를 갖다가 80kW, 뭐 100kW 이렇게 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도 일일 주행거리가 평균 40km 내외입니다. 1충전 주행거리를 따지면은. 그럼 하루에 저 정도만 가면은 저녁에 와서 충전을 한다면은 굳이 우리가 저렇게 많은 배터리를 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배터리가 작다라는 거는 적게 실린다는 거는 무게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자원 낭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비라고 하죠. 연비가 아닌 전력으로 갈 수 있는 그 전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고 저거는 전비 해봤자 5.5에서 6km 정도 됩니다. 1kW당. 잘 나와봤자. 그런데 저게 이륜이나 밑에 이런 적정 기술 기반의 근거리 전용 모빌리티로 가면은 1kW당 보통 20km를 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이런 게 아닐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도 아주 단순하다는 거죠. 플랫폼화. 지금 전기차가 되면서 대부분 다 이렇게 플랫폼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려면 공용으로 쓰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같이 써야 되니까요. 그래야 비용을 대량 생산 체계에 맞는 비용을 낮출 수가 있고 위에 다양화를 하는 부분은 다품종 소량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화를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GMP라든지 이런 뭐 플랫폼을 쓰겠다라고 해서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개념이 앞에 보여드렸던 이 GM에서 오토노미라는 2002년에 그 연료전지차 기반으로 했던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들 회자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트랙사라는 업체가 이런 플랫폼을 에너지 튜브라는 걸 갖다가 넣어가지고 플랫폼화를 한 겁니다. 배터리가 저기에 튜브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터를 넣고 단순한 조향이라든지 제동 이런 장치만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 수 있게끔 한 게 이제 플랫폼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앞에 적정 기술 기반의 근거리 이동용 이모빌리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장 필요한 게 결국은 EPT, 배터리 모터, 그죠? LDC, VCU 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차체라고 하는 부분, 샤시라고 하는 부분, 바퀴, 조향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완성차를 했을 때 아까 3만 개에서 1만 개로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1000개 이하로 줄어듭니다. EPT를 모듈화하면 300개까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물론 너트, 뭐 나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300개까지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1지, 2지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인력 양성을 하고 기반 구축을 하고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스마트 그리드도 말씀을 하셨고 양방향 바이다이렉션을 뭐 스마트 그리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전기도 없는데 전기차가 왜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태양차가 아니고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전기차에 대한 걸 보급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기술 개발해서 어떻게 보급할지를 노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 패널 하나 1제곱미터당 보통 시간당 100와트 정도를 이제 전력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저 위에 패널 정도 따지면 3kW 정도가 최소 3에서 5kW 정도를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3에서 5kW 정도면은 집에서 가정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을 갖추고 나면은 모빌리티도 이용을 하면서 충분히 가정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저거는 마이크로 그리드죠. 이게 전력 계통이 없더라도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런 적정 기술을 가지고 최소한의 모빌리티를 만들고 그것도 자체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나서 이걸 이제 이 시스템을 갖다가 보급해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이 필요할 거고요. 기반이 되는 인프라, 뭐 몇 가지 충전소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걸 조립할 아까 그 대학이 1000개가 넘는다고 했는데 그런 대학들과 연결을 해서 이런 걸 조립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리고 기본 기능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은 실증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지기에 제대로 맞는지 이 가설이 맞는지 이 가정이 맞는지를 갖다가 한번 디파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보니까 아프리카에는 중국이 많이 이게 휩쓸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제가 보기에 걔들은 시장으로서 접근을 하고 있고 자원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소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뭐 미국도 열심히 가가지고 해방을 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워킹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물론 뭐 부상무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략도 있겠지만은 가서 새마을 사업처럼 전기차에 대한 인력 양성부터 시작해서 기반 구축이라든지 코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은 대기업 현대차가 못 갑니다. 쌍용차가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갈 수 있는 거고, 중소기업은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아프리카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체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교육부터 인력 양성까지 다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 두 가지가 모였을 때 서로 코어를 할 수 있고 시너지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인데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이게 좋은 나라일지를. 저도 남아공에 한번 가본 것밖에는 없어가지고 사실 아프리카가 뭐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열심히 이제 뭐죠, 그 동물의 왕국인지 우아하는 그거에서만 열심히 이제 봐왔기 때문에 뭔지를 모르는데 참 매력적인 땅덩어리더라고요. 저걸 이제 가만히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1대1로가 마지막으로 대부분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아프리카가 종착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저 종착지에 재를 뿌리듯이 들어가서 하려면 케냐 쪽에다가 이제 뭔가를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도 뭔가 거기에 하나의 지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이라면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저도 고민을 해봤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20분 가지고 발표를, 제가 3시간에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20분을 발표하라고 하니까 저는 발표를 잘 안 합니다. 사실은 1시간 이상 안 하면은 안 하는데 뭐 이상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왜 어렵게 모셨는지 증명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분야 전문가 분들께서 이런 포럼이나 발표 토론을 계기로 아프리카 지역에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게 돼서 저는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진행하는 포럼의 또 큰 의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아프리카의 그 중요성, 아까 또 토론해주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볼 때 저는 조금 짜릿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